지난해까지 외식 물가가 3년 연속 3%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 가격이 7%,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도 크게 올랐습니다. 설 명절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가 생기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어날 조짐입니다. 내수 진작 단골 카드로 쓰였지만 정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주택 청약 과열이 심해지자 정부가 유주택자는 줍줍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열쇠인 항공기 블랙박스에 충동전 마지막 4분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제 기록이나 여객기 잔해 등 간접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 원인 파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외식 물가가 천정이 뚫린 듯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편의점 점심값마저 오르면서 가성비를 체감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 치솟는 물가는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정대한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구내식당.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들로 북적입니다. 찜닭과 순두부찌개, 디저트까지 점심 한 상을 7,5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먹으면은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높게 올라가는데 구내식당에서는 10,000원 이하로 깔끔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요새는 맛도 퀄리티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외식 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이 있어가지고 요새 좀 구내식당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하지만 이 구내식당의 점심 가격도 외부인 기준 지난해 5,5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내식당 물가는 지난해 4.2% 올라 4년 연속 4%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던 편의점 도시락도 4.9%, 삼각김밥도 3.7% 올랐습니다. 환율의 급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급량의 부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식 물가는 더 오를 수가 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차례상 비용도 40만 원을 처음 돌파하면서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소비 감소 규모는 꽤 커서 IMF 시절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종윤 기자,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1년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마이너스 3.1%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는 물론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 모두 소비가 줄었는데요. 준내구재가 마이너스 3.7%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내구재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2.8%, 비내구재가 마이너스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모든 상품군의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지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의 소비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듬해 반등했던 걸 감안하면 당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셈입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 둔화세도 뚜렷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은 2022년 6.9%로 정점을 찍고 2023년 3.4%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11월까지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감소하고 있다고요? 작년 11월까지 상황만 반영된 지표라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올 초 무항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해 4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1%대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등 여파로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해 오름폭이 확대돼 내수 회복을 제약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쓴 카드는 설 명절 앞
그러니까 27일 하루를 쉬는 겁니다. 덕분에 긴 연휴가 완성됐지만 이 기간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채연 기자입니다. 최장 9일의 휴가 기회가 생긴 직장인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연차 써서 아예 이렇게 일주일 이상 그렇게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 쭉 여행 일본으로 가는 걸 잡아서 가려고 가족들이랑. 한 여행사의 경우 임시 공휴일 발표 영향에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이 2.5배 늘었습니다. 최근 침체됐던 여행업계 분위기가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좀 더 안정을 되찾았고요. 일본과 동남아 중심의 이 단거리 지역 예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휴일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또 크게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면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가계는 계속 이제 소비 지출을 엄격하게 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가계가 많은 소비 지출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명절 준비에 한창인 27일보다는 명절을 마친 뒤 여유가 생기는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그나마 내수 효과를 높였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간의 여론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먼저 한 총리 탄핵 심판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후 4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요. 설령 의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가결한 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일에선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한 뒤 오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질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영장 집행 상황도 짚어보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요? 네, 공수처가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절을 지키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겁밥성 이간책 공문을 보냈다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 수출 협약 체결이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사태로 경제의 시계가 멈추다시피 하면서 새해부터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새해 우리 수출 우려가 언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오늘 오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수출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번 1월 상반기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수출이라고 하는 경제지표 외에는 우리 산업부 입장에선 경제기조를 끌어나갈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이 석유 제품 수출이 줄어들면서 올해 전망이 불투명한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고조돼 무역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입니다. 특히 1분기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1월 조업일수가 확 줄었다면서 한국의 수출 동력이 완전히 꺾였다는 식의 해석이 나올 텐데 수치는 꺾일 수 있지만 경제의 성장성이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대한 불씨를 이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매듭 지은 건 의미 있는 성과였죠.
맞습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뒤에 2달 만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져 이제 민간에서도 원전 수출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3월 본계약 시한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체코를 넘어 원전 시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미국도 안정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올해도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은행별로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왔죠. 네, 5대 은행 중 아직 임금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임금이 2.8% 인상됩니다. 지난해 2% 올랐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더 확대된 건데요. 성과급도 일제히 확대됐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책정했고 복지 포인트를 비롯한 현금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늘렸습니다. 농협은행은 통상임금 200%에 현금 300만 원을 유지했고요.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으로 임금 300%와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았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11조 7,800만 원대로 1년 전보다 4%인 약 4,6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예대금리 차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은행권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1.41%포인트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약 29조 1,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이었던 출산 경조금도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등 기존의 5배로 높였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확대하고 출산 난임 휴가도 늘리는 등 일제히 복리후생 개선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AI와 로봇 등의 미래 혁신 기술이 14만 명 넘는 관람객을 사로잡았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박연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CES 키워드로 가장 많이 검색됐던 게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황이었습니다. 이 젠슨황 우리 기업들과 조금 충돌이 있었죠. 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6년 만에 CES 단상 앞에 섰는데요. 이번 기조 연설에서는 자사 게임용 새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날 젠슨황 CEO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를 빼고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만 언급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G7 memory from Micron, 1.8 terabytes per second, twice the performance of our last generation. And we now have the ability to intermix AI workloads with computer graphics workloads. 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RTX 50 시리즈의 마이크론 제품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후 하루 뒤 엔비디아에서는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바로 잡았습니다. 이 젠슨황 CEO는 성명을 통해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여러 파트너가 제조한 고속 GDDR7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를 놓고 자국 기업 띄워주려는 의도와 이 고객사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3기업으로 마이크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 기업 외에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암시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올해 CES에서 역시 가장 큰 화두는 AI였는데 지난해와 다른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과거에는 미래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많았다면 올해에는 지금 당장 실제 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AI 기술을 보여주는데 기업들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제품에 대한 AI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신제품보다는 한층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AI를 이용한 스마트 홈
홈 공간을 초개인화 공간으로 마련한 겁니다. 이 AI를 활용한 로봇들도 나왔는데요. 이어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부터 잔디 깎는 로봇, 치매 노인을 위한 로봇 등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 AI와 로봇은 우리 삶의 필수제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줍줍이라고 불리는 복불복 로또 청약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7년 전 분양 가격 그대로 사는 지역,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단 한 가구를 뽑는데 무려 294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 조건이 대폭 완화돼 있다 보니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습니다. 과열 청약 우려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면제하고 한 번 당첨돼도 이후 출산을 하면 특공 기회를 또 부여합니다. 상반기 중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줍니다. 공공주택 25만 2천 호 등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는.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에 대해 공사비를 조기 지급해 공급 시점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시기 역시 준공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경제 침체 우려에 건설이나 물가 등 불안은 앞서 보셨듯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사태 장기화로 꽉 막힌 경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결국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부도 수순을 밟은 업체도 최근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회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야가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했지만 탄핵 정국의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 확대와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활력을 위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국이 너도 나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키우고 있는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는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쟁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한경협 등 재계는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며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은 설 연휴 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크지 않다 보니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많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여 세대 규모로 건설 중이던 지방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10월 시공사 부도가 났고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가 멈췄지만 수분양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허그 전용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바로 대출금을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 2, 3차 중도금을 허브에 집어넣다가 4차, 5차는 계좌 이체하는 거를 변경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안 했고 동의도 안 했고 200여 세대는 5회차 중도금 전체가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인사상 형사적 조치는 이미 취해놓은 상황이라며 최종 보증이 안 될 경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에선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 의무가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지정된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된 260억 원에 대해 환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입금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전액 보증서를 발급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실제 허그는 중도금이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되기 전에 인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도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독촉 외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납 현황이 저조한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정 개정을 검토해 시행사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에 추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새마을금고의 채권 추심 위기에 놓여 담당 부처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고 여객기가 충돌하기 직전 4분. 어쩌면 사고 원인 파악에 결정적일 수 있는 블랙박스 기록은 애당초 기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경우는 전대미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제 기록이나 여객기 잔해 등 간접적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려워졌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9월 미국 앵커리지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당시 소련은 비행기가 고의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 기록을 뒤져본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소련 영공에 진입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조종사 실수와 항법장비 오작동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음성기록장치 CVR과 비행기록장치 FDR을 일컫는 이른바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기체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충돌 직전 4분의 블랙박스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VR과 FDR은 각각 양쪽 날개 엔진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생기며 엔진이 꺼졌고 두 장치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규명도 관제 기록과 사고 영상, 여객기 잔해 등 간접적인 증거들에 의존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자료는 없는 상태가 되고 만약에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참고로 한다라면 그것은 간접적인 증거밖에는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있었던 항공사고도 원인 규명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렸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은 이보다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시중금리 하락에 높은 대출금리를 고수하던 은행들이 이제야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뒤늦게나마 금리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대출 가상금리가 낮아진다고요? 네, 신한은행이 반년 만에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는 0.1%포인트 낮아지고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포인트 내립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2%포인트,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 낮아집니다. 예컨대 전세자금 3억 원을 금리 4.5%에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빌린다면 매달 112만 5천 원씩 내야 했던 이자를 이젠 1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그간 서로 눈치만 보던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은행은 앞서 이달 초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9%포인트 낮췄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현재까지는 확정된 인하 계획은 없다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금리를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예대 금리 차가 커지면서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명분으로 내세우던 가계대출 총량